사실 말이야, 내 절친 미주랑 나 사이에 벌써 돌진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이혼 서류에 사인 좀 해줄래? 뇌종양 수술을 불과 2시간 앞둔 삭막한 하얀 병실. 톡 쏘는 소독약 냄새와 심전도계의 규칙적인 전자음만이 울리는 공간에서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때 침대 옆에서 해실해실 거짓 웃음을 짓고 있는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며칠 후 그 자신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고 인생 최악의 지옥과 절망을 맛보게 될 줄은 창밖으로는 언제나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내 이름은 이서연. 올해로 45살이다. 남편 박민준과 결혼한 지 15년. 아이는 갖지 못했지만 부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반년 전 잦은 두통과 현기증에 시달리다 찾은 병원에서 들은 병명은 뇌종양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 속에서 겨우 명의를 찾아냈고 마침내 오늘이라는 수술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생존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머리를 여는 대수술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젯밤에는 공포의 한숨도 자지 못했고 내 팔에는 차가운 링거 바늘이 여전히 꽂혀 있었다. 드르륵 미닫이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나는 수술을 앞둔 불안한 마음을 그가 위로해주리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며 기다릴 테니 힘내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나타난 민준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내의 목숨이 걸린 대수술을 하는 날 아침인데도 그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라도 가는 듯한 잘 빠진 명품 브랜드 정장을 빼입고 있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세팅한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병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달콤하고 강한 향수 냄새를 풍겼다. 민준 씨, 그 옷차림은 뭐예요? 오늘 회사 휴가 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묻는 나에게 민준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침대 옆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이거? 회사 갈 리가 없잖아. 오늘은 나한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기념일이거든. 기념일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은 지난달이었잖아요. 당신 말하는 거 아니야. 민준은 코웃음을 치더니 들고 있던 고급 가죽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무심하게 꺼내 내 눈앞에 불쑥 내밀었다. 연두색 테두리가 쳐진 그 서류.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사실 말이야, 내 절친 미주랑 나 사이에 벌써 돌진한 아들이 있어. 오늘이 그 녀석 생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사인 좀 해줄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주라면 나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다. 내가 투병 사실을 알렸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 울어주며 서연이 목까지 내가 민준 씨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라며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게 그런 의미였을까? 말을 잃은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민준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다. 너 이제 곧 머리 쪼개고 수술하잖아. 의사는 성공률 높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만약 네가 그대로 눈 못 뜨면 나랑 미주가 혼인신고할 때 절차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인해. 너무나도 잔혹한 말에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심박수를 재는 모니터의 소리가 삐삐 조금 빨라졌다. 나는 그저 가만히 눈앞의 남자를 쳐다봤다. 격렬한 분노보다도 15년을 함께한 남편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뇌가 따라가지 못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나의 침묵을 충격을 받아 낙담한 것이라고 멋대로 착각한 민주는 더욱 가혹한 말들을 내뱉었다. 애초에 너 결혼하고 15년 동안 나한테 애 하나 못 낳아줬잖아. 거기다 뇌종양이라니. 아내로서는 완전 불량품이지. 그에 비해 미주는 최고야. 젊고 예쁘고 나한테 이렇게 귀여운 아들까지 선물해줬으니까. 남자로서 체면이 선 건 전부 미주 덕분이라고. 너도 절친의 행복 정도는 솔직하게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불량품. 그 한마디가 싸늘하게 식은 병실 공기에 울려 퍼졌다.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입술을 필사적으로 깨물고 분노로 들끓는 머릿속을 얼음물로 식히듯 냉정함을 유지했다. 알겠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였다. 네? 예상 밖의 반응에 민준이 얼빠진 소리를 냈다. 알겠다고요. 사인할게요. 나는 떨리는 오른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사이드 테이블에 있던 볼펜을 쥐고 이혼 합의서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오, 잘 됐네. 그럼 난 저녁 약속 준비해야 하니까 이만 가볼게. 아, 일단 수술은 힘내라. 민주는 내가 서명한 이혼 서류를 기쁘다는 듯 낚아채더니
콧노래라도 부를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느낄 뿐이었다. 박민준, 당신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 당신이 매달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입고 있는 그 비싼 명품 정장을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서연님, 시간 됐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와 함께 이동 침대의 바퀴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의 반격은 이 수술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온 직후에 막을 올리게 될 것이다. 마취라는 깊은 바다에서 천천히 의식이 떠올랐다.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자 흐릿한 시야 너머로 무기질의 하얀 천장과 링거병이 보였다. 옥신거리는 둔한 통증이 머리 전체를 옥죄었지만 나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이서연님, 들리세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고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여 대답했다. 기적적으로 후유증도 남지 않았고 내 뇌를 잠식하던 종양은 깨끗하게 제거되었다고 했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 확실한 사실이 내 안에서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타오르는 복수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수술 후 절대 안정을 취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남편 민주는 중견 무역회사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셀러리맨이다. 직급도 높지 않아 그의 월급만으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월세를 내는 것조차 버겁다. 하물며 그가 병원에까지 빼입고 온 수십 벌의 명품 정장을 사들이고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다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그가 이토록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나의 숨겨진 자산 덕분이라는 사실을. 사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부동산 회사 회장님이셨다. 나는 외동딸로서 그 막대한 유산과 여러 채의 우량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현재는 아파트와 상가 빌딩의 임대 수입만으로 한 달에 수억 원의 수익이 있으며 나 자신도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의 보잘것없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큰 돈을 번다는 사실을 결혼 초부터 철저히 숨겨왔다.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은 내 개인 계좌에서 몰래 생활비 공동 계좌로 채워 넣으며 오로지 민준의 벌이만으로 이처럼 우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다. 내가 전업주부에 가깝게 집에 있었기 때문에 민준은 이 호화로운 생활이 전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민준의 부모님, 즉 나의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5년 전 경영난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다. 거액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할 뻔했던 시부모님을 구한 것도 다름 아닌 나의 개인 자산이었다. 3억 원이라는 빚을 일시불로 갚아주고 매달 300만 원이라는 넉넉한 생활비를 내 계좌에서 시댁으로 직접 보내주고 있었다. 몇 년 전 설날, 시댁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다. 낡고 외풍이 심한 집에서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세아가, 너는 애도 못 낳으면서 우리 민준이 월급으로 편하게만 지내지 말고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하는 게 어떠니? 우리 친척 애들 며느리들은 다들 맞벌이하면서 훌륭하게 집안 살림에 보태고 있단다. 그 말에 내가 잠자코 있자 옆에 있던 민주는 나를 감싸주기는커녕 코웃음을 치며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다. 에이, 어머니, 얘는 재벌이가 없으면 못 사는 기생충 같은 애예요. 제가 넓은 마음으로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죠. 하자 있는 며느리지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기생충, 하자 있는 며느리.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저 조용히 녹차를 마셨다.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시댁상에 푸짐하게 차려져 있던 호화로운 명절 음식도, 시부모님이 입고 계시던 새 옷도 전부 내가 몰래 준비하고 계산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민준의 입에서 이름이 나온 친구 미주.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예전부터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 과시욕이 강한 여자였다. 내가 민준과 결혼할 때도 겉으로는 축복해 주었지만 눈가에 스치는 미세한 질투심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마사카 그 질투심이 내 남편을 심지어 돌 지난 숨겨둔 아이까지 만들게 할 정도로 깊고 뒤틀린 것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라는 가장 큰 물줄을 잃게 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를 핑계로 나를 버리려 한 두 사람.
그들은 지금쯤 내 수술이 실패해서 얼마 안 되는 보험금이 전부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망상에 빠져 축배를 들고 있을까.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 나는 순조롭게 회복하여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린 나는 곧장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들었다. 오랫동안 내 자산 관리를 맡아온 전담 고문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전화로 간략하게 사정을 설명하자 오랜 인연의 변호사는 조용히 숨을 삼키더니 이내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댁으로의 송금 중단, 박민준 씨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 정지, 그리고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진행하시죠. 그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반격의 준비는 끝났다. 그들이 진실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까지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다. 간호사 회진 시간은 아직 멀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이 저녁에 대체 누구일까? 들어오세요. 내가 짧게 대답하자 드르륵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인물의 얼굴을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시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절대 이곳에 올 리가 없는, 아니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 입구에 서 있었다. 어머, 서연아, 무사히 살아있었네? 아쉽다. 역한 향수 냄새와 함께 나타난 그 인물의 말에 병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었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미주였다. 3월 초에 아직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가운데 그녀는 봄을 앞서 나간 듯한 화사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눈에 띄는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절친이 큰 수술을 막 마쳤음에도 병문안 선물 하나 없이 그저 냉소적이고 거만한 미소를 띤 채 입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어머, 서연아, 무사히 살아있었네? 아쉽다. 처음 뱉은 그 말은 오랜 친구에게 할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도끼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격렬한 분노보다도 인간이 이토록 추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묘함과 혐오감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다. 미주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의 지극히 조용한 질문에 미주는 또각또각 거슬리는 하이힐 소리를 병실에 울리며 다가와 조금 전 민준이 앉았던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쩐 일이냐니? 민준 씨한테 들었잖아. 우리 벌써 돌 지난 귀여운 아들이 있다고. 오늘은 그 소식도 전할 겸 빨리 민준 씨를 해방시켜달라고 직접 단판 지으러 왔지. 미주는 가방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당당하게 내 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민준과 미주, 그리고 한 살배기 남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배경은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테이블 위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민준의 손목에는 내가 예전에 그의 생일 선물로 거금을 들여 사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다. 민준 씨, 엄청 기뻐하고 있어. 서연이 너처럼 애도 못 낳는 성녀가 아니라 제대로 대를 이어줄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 너도 같은 여자면 내 마음 알 거 아니야?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이 최고의 기쁨 말이야. 넌 평생 모르겠지만 성녀, 그 말이 날카롭고 차가운 칼날이 되어 고요한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과거 내가 불임 치료로 심신이 모두 지쳐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함께 울며 위로해주던 친구가 이제는 나의 가장 예민하고 깊은 상처를 힘껏 후벼파며 웃고 있었다. 나는 반박하려던 모든 말을 목구멍 깊숙이 삼키고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미주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나의 말 없는 태도를 미주는 완전한 패배의 증거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끔찍한 모욕의 말들을 쉴 새 없이 퍼부었다. 애초에 45이나 먹고 뇌종양이라니 여자로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민준 씨도 집에서 맨날 불평했어. 가뜩이나 여자로서 매력도 없는데 큰 병까지 얻어서 더 큰 짐이 됐다고. 수술하느라 머리도 밀었지? 그런 비참하고 꼴불견인 모습으로 어떻게 민준 씨 얼굴을 보니? 여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어? 미주의 무자비한 언어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에서는 아직 봉오리가 단단한 매화나무가 차가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완연한 봄이 오기에는 아직 이른 이 3월의 쌀쌀한 공기가 지금 나의 냉철한 심경과 꼭 닮아 있었다.
이서연, 너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젊음도, 건강도, 아이도, 그리고 사랑하는 유능한 남편도 전부 내가 가졌어. 아, 맞다. 민준 씨가 그러는데 이혼 서류에는 순순히 사인해줬다며? 진짜 고맙다. 덕분에 이제 이 껄끄러운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됐어. 미주는 승리에 도취한 듯 카랑카랑하게 웃으며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그래서 이 병원 언제 퇴원할 생각이야? 민준 씨, 네가 퇴원하기 전에 그 아파트에 있는 내 짐들 싹 다 치워버릴 거래. 우리의 빛나는 새 출발에 너의 낡아빠진 흔적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바로 업체 불러서 쓰레기로 버리게 할 거라고 벼르고 있더라. 나는 미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강남의 그 타워 팰리스는 내가 개인 자산으로 현금 일시불 구매한 집이다. 민준의 명의로 해둔 것은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고 주변에 허세를 부릴 수 있게 해준 일시적인 조치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과 유지비 납부 의무는 모두 나에게 있다. 내 고문 변호사가 이미 물밑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뒀을 테지만 눈앞에 이가련한 두 사람은 아직 그 절망적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미주야. 긴 침묵을 깨고 내가 극도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정말 그걸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나의 너무나도 침착한 목소리에 미주는 순간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다시 코웃음을 쳤다. 당연한 거 아니야? 민준 씨는 엘리트 무역회사 직원이잖아. 매달 나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갖고 싶은 명품은 불평 한마디 없이 뭐든 사준다고. 너처럼 촌스럽고 재미없는 여자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돈 잘 버는 남자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막대한 돈으로 아들이랑 최고로 우아한 인생을 살 거야. 우아한 인생? 그 말을 듣고 나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필사적으로 어금니를 깨물어 참았다. 평사원인 민준의 쥐꼬리만 한 월급은 뻔하다. 미주가 보란듯이 자랑하는 그 명품 가방도 호텔에서의 호화로운 식사도 전부 내 통장에서 그에게 흘러들어간 돈인데 그렇다면 부디 지금 실컷 즐겨두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얼음처럼 차갑게 말하자 미주는 심기가 불편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꼴에 강한 척은 뭐 좋아. 부디 외롭고 비참한 노후나 보내시길. 위자료 같은 건 우리한테서 1원 한 푼 받을 생각 마. 그럴 줄 알아. 미주는 그렇게 뱉어내듯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 하이힐을 깡깡 울리며 병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순간 그녀는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얄미운 미소를 지었다. 아, 중요한 걸 깜빡했네. 민준 씨, 이번 주말에 너희 부모님 산소에 간다고 하더라. 물론 나랑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셋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서연이 너희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겠대. 정말 멋지고 성실한 남편이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성한 묘소를 짓밟으려 하는 그 비정상적인 행태에 내 마음속에서 결정적인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미주가 만족스러운 듯 병실을 나간 후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연락처에서 한 인물의 이름을 찾아내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그 인물을 움직일 때가 온 것이다. 미주가 병실을 떠난 후 나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신성한 묘지에 저런 더러운 인간들을 절대로 발붙이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연락처에서 우리 집안의 절 주지스님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신 큰스님께 전화를 걸었다. 큰스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서연입니다. 실은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나는 사정을 짧고 정확하게 전했다. 남편이 내연녀와 그 숨겨둔 아이를 데리고 이번 주말에 부모님 산소에 오려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현재 그들과 이혼을 준비 중이며 절대로 묘지에 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큰 스님은 전화 너머로 낮게 신음하시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답해주셨다. 이런 천벌을 받을 놈이 있나. 아버님께서 서연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알면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신성한 묘지에 그런 자들을 들일 수는 없지. 걱정 말거라. 이번 주말에는 절 문을 굳게 닫고 관계자 외에는 일절 출입을 금하도록 하겠다. 만약 억지로 들어오려 하면 바로 경찰을 부를 수 있도록 조치해두마. 서연이는 오직 몸 회복에만 신경 쓰거라. 주지스님의 든든한 말씀에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걸로 부모님이 잠드신 곳은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전화를 끊은 직후 마치 때를 맞춘 것처럼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는 박민준이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감정 그대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 서연이 아직 살아있었냐? 아니, 미주가 너한테 인사하러 갔다고 해서 말이야. 어때? 내 귀여운 아들 사진 본 소감이? 너 같은 성년은 평생 가질 수 없는 보물이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술이라도 마셨는지 살짝 혀가 꼬여 있었고 몹시 기분이 좋아 보였다. 배경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의 라이브 피아노 연주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 돈으로 미주와 우아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중이겠지. 나는 일절 감정을 섞지 않고 그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나의 침묵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는 더욱 저열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네가 얼마나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는지 이제야 좀 실감나냐? 45이나 먹고 뇌종양이라니 진짜 웃기지도 않는 소리잖아. 난 한창 일할 나이인데 주변 놈들은 다 예쁜 아내랑 애들한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집에서 네 우울한 낯짝이나 봐야 했다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넌 평생 모를 거다. 민주는 피해자라도 된 듯한 말투로 줄줄이 늘어놓았다. 15년간 내가 그의 쥐꼬리만 한 월급을 채워주기 위해 얼마나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막대한 빚을 갚아주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준 것이 누구인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남자의 말은 그저 가소로울 뿐이었다. 민준의 폭언은 계속되었다. 애초에 넌 옛날부터 촌스럽고 여자로서 매력이 빵점이었어. 미주를 봐. 저 화사함과 미모에 내 유전자를 이은 훌륭한 아들까지 낳아줬잖아. 남자로서 체면이 선 건 전부 미주 덕분이라고. 넌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면서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빌부터 산 기생충일 뿐이야. 이제부터 내가 버는 돈은 전부 미주와 아들을 위해 쓸 거다. 너한텐 1원 한 푼 안 줄 테니 그렇게 알아. 내가 버는 돈. 그가 자신만만하게 내뱉는 그 말의 울림에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뻔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용건이시죠? 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민주는 하하고 혀를 찼다. 애교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 같으니. 됐다. 사실 미주랑 애를 위해서 새 차를 한 대 사려고 하거든. 그 타워 팰리스 주차장 말이야. 지금 내 스포츠카밖에 없잖아. 가족이 움직이기엔 좁아서 말이지. 고급 패밀리카를 현금으로 팍 하고 사주려고. 최고급 사양으로. 민준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감탄마저 나올 지경이었다. 내 개인 자산에서 빼서 쓰던 생활비 계좌의 체크카드를 그는 마치 자신의 무한 리필 지갑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금으로 팍 산다고 허세를 부리지만 그의 진짜 은행 계좌에는 몇십만 원의 잔고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내 계좌에서 돈 좀 옮기려고 늘 쓰던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자꾸 에러가 뜨는 거야. 너 뭐 이상한 짓 했냐? 만약 내 돈에 손댔으면 절대 용서 안 해. 내일 딜러한테 돈 내러 가야 한단 말이야. 그 말에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미 내 고문 변호사가 발빠르게 움직여 민준이 가지고 있던 가족카드와 내가 자금을 대주던 공동계좌의 동결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3월 초에 차가운 밤바람이 살짝 열린 병실 창문으로 들어와 내 뺨을 스쳤다. 어머, 그랬어요? 카드 에러라니 전 잘 모르겠는데요. 민준 씨가 뭘 착각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착각할 리가 없잖아. 됐다. 내일 은행 창구 가서 직접 확인해 볼 테니까. 넌 이제 끝났으니 빨리 퇴원해서 그 아파트에서 짐 빼. 우린 이제부터 최고의 인생을 살 거니까 방해나 하지 마. 이하자 있는 여자야. 그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민주는 뚝 하고 전화를 끊었다. 뚜 하는 무기질의 전자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하자 있는 여자, 방해물, 기생충. 실컷 퍼부어진 모욕의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차갑게 맴돌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슬픔은 한 조각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이제부터 시작될 처절한 복수극에 대한 냉철한 기대감뿐이었다. 내일 은행 창구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현실. 자신의 계좌에는 쥐꼬리만 한 잔고밖에 없고 믿었던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으며 그가 지금까지 물쓰듯 써온 돈이 전부 나의 개인 자산이었다는 절대적인 사실. 내일이면 저 남자의 허술한 자존심과 거짓된 행복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에 차가운 달을 올려다봤다. 지옥의 소뚜껑이 열리는 소리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절망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가장 두려워할 사태가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티끌만큼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차가운 봄비가 병실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3월 초 특유의 으슬으슬한 아침. 수술 부위가 저기압 탓인지 희미하게 욱신거려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하룻밤이 지나 민준이 은행 창구에서 자신의 카드가 먹통이 된 현실을 마주할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사태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추악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영상통화 아이콘이 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비친 곳은 내가 현금 일시불로 구매한 강남의 고급 타워 팰리스의 넓은 거실이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숨을 멈췄다. 바닥에는 내 옷과 책, 소중한 식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오, 서연이 안녕? 어때? 이 멋진 풍경이? 내 촌스러운 짐들이 없어지니 집이 환해진 것 같네. 화면 너머에서 민준이 해실해실 저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뒤에서는 미주가 내 옷장에서 꺼낸 명품 코트를 멋대로 걸치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어머, 민준 씨. 이 코트 디자인이 너무 촌스럽다. 이서연 센스는 정말 구리네. 그래도 뭐 중고 명품샵에 팔면 우리 신혼여행 경비에 좀 보탬이 되려나? 미주의 카랑카랑한 웃음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병실에 울려 퍼졌다. 내가 아껴 입던 코트를 쓰레기 취급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뱃속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를 진짜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다음에 화면에 나타난 의외의 인물들이었다. 얘, 미주야. 그런 더러운 여자 옷은 만지지도 마라. 세균 옮아서 우리 귀한 손주한테 안 좋으면 어떡하니. 화면 가장자리에서 불쑥 얼굴을 내민 사람은 놀랍게도 민준의 어머니, 즉 나의 시어머니였다. 그 뒤에는 초라한 모습의 시아버지도 서 있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실 시부모님이 왜 서울, 그것도 내 아파트에 와 있는 걸까? 경악하는 나를 향해 시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증오의 찬 눈빛을 보냈다. 이서연, 너 아직도 살아있었니? 질긴년 같으니라고 우리 민준이한테 다 들었다. 너처럼 애도 못 낳는 불량품 며느리 우리 집안에 두 번 다시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그렇게 하라. 미주처럼 이렇게 훌륭한 대를 이어줄 아가씨가 진짜 우리 가족이지. 넌 그냥 애군 덩어리였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 내가 그들의 막대한 빚을 갚아주고 매달 300만 원이나 되는 생활비를 보내줬는데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 내연녀와 한패가 되어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민준 씨랑 함께 아버님 어머님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미주가 일부러 애교를 떨자 시어머니도 해벌쭉 풀어져 실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쥔 채 깊은 침묵에 빠졌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저급한 인간들의 모습에 분노라는 감정마저 얼어붙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야, 이서연. 너 아무 말도 못하냐?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냐? 나의 침묵을 완전한 패배로 받아들인 민준이 화면 너머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쳤다. 그래,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보여주지. 민준은 스마트폰을 든 채 거실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카메라가 비춘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이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과 소중히 보관하던 앨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앤티크 시계. 그것들이 모두 더러운 박스 안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그만해. 내 입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돈이나 아파트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만큼은 저런 더러운 손에 더럽혀지고 싶지 않았다. 지금 병상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는 나에게는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 그 압도적인 무력감이 나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그만해라고? 웃기지 마. 이런 죽은 사람들 잡동사니는 새 집에 두면 재수 없어. 지금 당장 쓰레기로 버릴 거다. 내 부모님도 너처럼 하자 있는 딸내미 남겨두고 죽어서 얼마나 원통했겠냐. 뭐 지옥에서 네 딸 비참한 꼴이나 잘 지켜보라고 전해줘라. 민준의 모욕적인 말과 함께 시어머니와 미주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겹쳐 들렸다. 그들은 내 마음을 완전히 꺾었다고 확신하며 만족스럽게 영상통화를 끊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까맣게 변하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물리적인 거리라는 벽에 막혀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분함이 눈물이 되어 터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을 힘껏 닦아냈다.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나의 소중한 영역,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발을 들인 것이다. 침대 옆에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던 그 순간 내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오랫동안 내 자산 관리를 맡아온 고문 변호사로부터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이서연 대표님, 방금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대그로의 송금 중단,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계좌 동결, 모두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박민준 씨의 신변 조사를 서두른 결과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의 낮고 긴장된 목소리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동안에도 파멸의 발소리는 확실하게 그들의 등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변호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대표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최미주 씨가 낳았다는 그 한 살배기 아이, 저희 쪽에서 DNA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놀랍게도 박민준 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에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미주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민준의 아들이라고 속여 그에게 기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 또한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뻐하며 나를 버렸던 것이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차갑게 식어있던 내 마음속에서 씁쓸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더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현재 근무 중인 무역회사에서 대표님 소유의 타워팰리스와 부동산들을 자신의 자산인 것처럼 속여 회사로부터 거액의 개인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다. 내 명의의 부동산을 멋대로 담보로 잡을 수 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의 폭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표님, 사실 오늘 그쪽으로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한 직후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고급 정장 차림의 초로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 얼굴을 보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는 남편 민준이 근무하는 중견 무역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강 회장이었다. 회장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이서연 대표님, 이번에 저희 회사의 어리석은 직원이 엄청난 패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옥체 미령하시다 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안색을 뵈니 안심이 됩니다. 왜 남편 회사의 회장이 일개 전업주부인 나에게 이토록 깍듯하게 사죄하는가? 그것이야말로 민준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부동산 회사는 서울의 최고 요지의 수많은 상업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하나, 도심에 우뚝 솟은 으리으리한 오피스 빌딩. 그곳이 바로 현재 강 회장의 회사가 본사로 통째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것이다. 즉, 나는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건물주이며 더 나아가 아버지 때부터의 인연으로 그 무역회사의 대주주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빌딩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민준의 회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인 셈이다. 실은 그 박민준이라는 작자가 최미주라는 여자와 갓난아기를 회사에 데려와 자기가 차기 사장이라며 허풍을 떨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이 대표님을 두고 쓸모없는 성녀, 내 돈에 빌부터 사는 비참한 기생충이라며 사내에서 공공연히 모욕하고 다녔습니다. 강 회장은 분한 듯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저희 회사의 소중한 대주주이자 은인이신 대표님께 그런 저열한 폭언을 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징계해고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때를 맞춘 듯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강 회장에게 눈짓을 보내고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 모드로 전환했다. 야, 이서연, 너 내 신용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딜 가도 전부 에러가 나서 쓸 수가 없잖아. 딜러 앞에서 개망신당했다고. 전화기에서 민준의 고함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너 같은 하자 있는 쓰레기 같은 년이 내 돈에 멋대로 손대는 게 용서될 줄 알아? 당장 카드 정지 풀어. 안 그러면 병원으로 쳐들어가서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저열하기 짝이 없는 모욕의 연속. 나는 일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가운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침묵을 지켰다.
내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히 있자 민주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왜 대답이 없어? 기분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넌 진작에 죽었어야 해. 난 이제부터 미주랑 고급 스시 먹으러 갈 거거든. 넌 평생 병원에 맛없는 밥이나 처먹어. 방해만 되는 이 밑바닥 인생아. 뚝 하고 전화가 끊겼다. 정적이 돌아온 병실에서 강 회장은 부들부들 어깨를 떨며 격노하고 있었다. 대표님, 저런 망난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그자가 출근하는 즉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그를 단순히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분수도 모르는 환상 위에 서 있었는지 그 발밑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나는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강 회장에게 어떤 무서운 제안을 했다. 내일 아침 저도 그 회사로 가겠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허술한 자존심을 뿌리째 뽑아버리겠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봄비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날카로운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의 숨겨진 거대한 힘이 마침내 베일을 벗을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푸른 하늘이 펼쳐진 3월 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특별히 주치의에게 몇 시간의 외출 허가를 받아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남편 민준이 다니는 중견 무역회사의 본사 빌딩, 즉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그들의 회사에 통째로 임대해준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오피스 빌딩이었다. 옆자리에는 어제 병문안을 왔던 강 회장이 극도의 긴장감과 죄송함 때문인지 고급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훔치며 동승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곧 펼쳐질 장대한 복수극의 서막에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그 무렵 장본인인 민주는 회사의 넓은 로비에서 믿을 수 없는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놀랍게도 내연녀 미주와 자신의 핏줄도 아닌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 아침 출근 시간에 바쁜 동료들을 억지로 붙잡고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어이, 다들 이것 좀 봐. 이게 내 진짜 가족이다. 미주는 젊고 예쁘지. 내 우수한 유전자를 제대로 물려받은 훌륭한 후계자 아들까지 낳아줬다고. 이야, 그 하자 있는 마누라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 여편네는 45이나 먹고 뇌종양으로 입원한 그냥 불량품이야. 돈만 밝히는 기생충 같은 거지. 오늘 당장 이혼 서류 내고 나는 이 회사를 짊어질 리더로서 새롭고 빛나는 인생을 시작할 거라고. 민준의 믿을 수 없는 폭언과 신성한 직장에 내연녀를 끌어들이는 상식밖의 행동에 주위 직원들은 완전히 질려서 수군거리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민준과 미주는 주위의 냉담한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미주 또한 내 돈으로 샀을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승리감에 도취해 직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민준 씨 전 부인이란 사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네요. 여자로서 매력도 제로인데 병까지 얻어서 민준 씨 발목이나 잡고 나라면 창피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회사의 톱으로서 여러분을 이끌어줄 테니 안심하세요. 두 사람의 저열한 웃음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불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정면에 자동문이 세차게 열리며 허둥지둥 달려온 초로의 남녀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민준의 부모님, 즉 나의 시부모님이었다. 두 사람의 몰골은 어제 영상통화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머리는 헝클어지고 숨을 헐떡이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민준아, 큰일 났다.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거래처에서 빚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나중에는 무서운 아저씨들까지 빚 받으러 집에 들이닥쳤다고. 매달 들어오던 300만 원이 이번 달엔 1원도 안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이러다 우리 파산하고 야반도주하게 생겼어. 제발 좀 살려줘. 갑작스러운 사태에 민주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혀를 찼다. 하,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생활비는 그 쓸모없는 이서연한테 다 맡겨놨잖아요. 그 여자 입원하더니 정신이 나갔나. 송금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진짜 어디까지 쓸모없는 쓰레기인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차기 사장이 될 몸입니다. 회사 돈 푼 돈이 아니라 제 막대한 개인 자산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골드카드를 꺼내 어딘가로 결제 지시를 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카드가 전부 정지되었고 계좌 잔고도 몇백 원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조해하는 시부모님, 어설프게 여유를 부리는 민준,
그리고 상황 파악이 안 돼 짜증을 내는 미주. 로비는 기이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출근하던 직원들은 멀찍이서 그 수라장을 구경하고 있었다. 뭐야 이거. 또 카드가 에러나잖아. 기계 고장인가? 어이, 거기 너. 나 대신 빨리 현금 좀 뽑아와. 내가 이 빌딩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고. 말 안 들어? 오만한 태도로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던 바로 그 순간 로비 안쪽의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것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무는 강 회장, 그리고 그 뒤를 유유히 걸어 나오는 나였다. 수술 후의 몸이지만 품격 있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오는 내 모습에 소란스럽던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일절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어처구니 없는 촌극을 벌이는 그들을 응시하며 깊은 침묵을 지켰다. 그 압도적이고 위압적인 침묵에 주위 직원들이 하나둘 길을 터주었고 내 앞에는 일직선의 길이 깨끗하게 만들어졌다. 오, 이서연? 너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냐? 민주는 나를 보자마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는 희죽희죽 음흉하고 저속한 미소를 지었다. 뭐야, 내 카드 멋대로 정지시킨 거 사과하러 왔어? 회장님까지 모시고 오다니 요란하게 구네. 나한테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울고불고 매달리러 온 거냐?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 같은 기생충, 성년은 여기서 전 직원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용서 안 해줄 거니까. 민준의 너무나도 어리석고 분수 모르는 말에 옆에 서 있던 강 회장의 몸이 격렬한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손으로 조용히 회장을 제지하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시선을 민준의 눈에 똑바로 향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이 서 있는 그 허술한 허영의 바닥을 산산조각 내주겠어. 대리석이 깔린 널찍한 로비 중앙, 출근하는 수많은 직원이 멀찍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앞에 버티고 선 민주는 끝모를 추악하고 뒤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서연, 일부러 회장님까지 모시고 와서 나한테 매달릴 셈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너처럼 애도 못 낳는 곧 버려질 쓰레기 같은 여자랑은 다르다고. 미주라는 젊고 최고의 여자와 내 우수한 피를 이은 후계자 아들이 있으니까 당장 여기서 무릎 꿇고 내 카드 정지부터 풀어. 그러면 생활비 정도는 조금 던져줄 수도 있으니. 민준 옆에서 내 돈으로 샀을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껴안은 미주도 나를 비웃으며 카랑카랑하게 코웃음을 쳤다. 이서연 씨, 당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심정으로 여기까지 기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준 씨는 이제 완전히 내 남자예요. 당신처럼 병들고 여자로서 매력도 없는 기생충한테 유능한 민준 씨는 너무 과분하다고요. 빨리 위자료 대신 전 재산이나 내놓고 우리 앞길에서 영원히 사라져줘요. 게다가 그 뒤에서 빛 독촉에 떨고 있던 시부모마저 나를 보자마자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다. 세아가, 네가 우리 생활비를 끊어? 이게 무슨 짓이야. 맏며느리라는 게 우리를 죽일 셈이야? 지금 당장 3억 원 현금으로 내놔. 정말 어디까지 눈치 없고 하자 있는 애군 덩어리인지. 빨리 안 하면 우리가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고. 내 사람에게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귀를 의심할 만큼 저열하고 이기적인 모욕의 말들. 주위를 둘러싼 수십 명의 직원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수라장에 숨을 죽인 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모두가 비정상적인 가족의 광기 어린 모습에 전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절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저 얼음처럼 차갑고 맑은 시선을 그들에게 향한 채 미동도 없이 깊은 침묵을 지켰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허영을 위해 이토록 끝없이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끝없는 연민만이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퍼져갈 뿐이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3월의 차가운 아침 햇살이 나의 냉정하기 짝이 없는 옆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나의 기이할 정도의 침묵을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이자 내가 공포에 질려 말을 잃은 것이라고 멋대로 착각한 민주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듯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어이, 너희들도 잘 들어도. 이 여자는 내가 번 돈으로 15년간 편하게 빌부터 산 그냥 쓸모없는 기생충이야. 애도 못 낳는 불량품에 결국 뇌종양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지. 나는 오늘 이 쓰레기 같은 여자를 완전히 버리고 옆에 있는 미주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거다. 그리고 이 회사의 차기 리더로서 너희들을 힘차게 이끌어갈 남자라고. 그 광기 어린 선언이 로비에 허망하게 울려 퍼진 직후였다. 내 옆에서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던 강 회장이 마침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적당히 해라, 이놈. 강 회장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듯한 무시무시한 고함이 대리석 로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압도적인 박력에 의기양양하던 민주는 움찔 어깨를 떨었고 미주와 시부모도 순간 말을 잃고 굳어버렸다. 주위 직원들 또한 온화하기로 소문난 회장의 갑작스러운 경로에 경악하며 일제히 한 걸음 물러섰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이 비참하고 정신 나간 전처에게 혹독한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을 뿐인데. 민준이 얼굴을 굳히고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그 말을 매섭게 끊고 귀신 같은 형상으로 민준을 노려봤다. 내 놈, 지금 네가 누구를 향해 그런 폭언을 짓거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구나. 기생충? 쓰레기? 감히 어떻게 그런 파렴치하고 저열한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이냐. 강 회장은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로비에 모인 전 직원과 민준 일행 4사람을 향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드높이 선포했다. 모두 잘 들어라. 여기 계신 이서연님은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가 아니시다. 우리 회사가 본사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오피스 빌딩, 그 모든 소유권을 가진 진정한 건물주이시란 말이다.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로비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흑빛으로 변해갔다. 미주와 시어머니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회장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서연님은 돌아가신 선친대부터 우리 회사를 막대한 자금으로 지원해주신 은인이자 필두 주주님이시다. 즉, 우리 회사의 존속은 이서연님의 뜻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 이서연님을 향해 감히 우리 회사의 평사원인 내 놈이 기생충이니 불량품이니 하는 망발을 하다니. 이는 언어도단이며 만번 죽어 마땅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충격적인 사실에 민주는 무릎부터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격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인 반박을 시도했다. 회장님, 농담이시죠? 서연이가 이 빌딩 주인의 필두 주주라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얘는 제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먹여 살려준 그냥 촌스럽고 가난한 주부라고요. 제가 매달 월세 내줘서 고급 아파트에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회장님, 이 여자 악질적인 거짓말에 완전히 속고 계신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민준의 지독히도 비참하고 가소로운 변명을 들으며 나는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3월 초에 팽팽하고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듯 나의 조용하고 꼿꼿한 목소리가 정막에 휩싸인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민준 씨,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일 정도로 어리석고 가련한 사람이군요. 내 입에서 터져나온 그 냉혹한 말에 민준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나를 올려다봤다. 내가 15년 동안 그의 작은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숨겨왔던 절대적인 권력과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허술한 우월감. 그 두 가지가 지금 소리를 내며 완전히 역전되려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널찍한 오피스 빌딩 로비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3월 초의 서늘한 아침 햇살이 큰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무릎부터 무너져 내린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가차없이 비추고 있었다. 출근하던 수십 명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오만했던 동료가 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분수도 모르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목격하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서연, 거짓말이지? 네가 이 빌딩 주인이라니 그런 허풍이 통할 리가 없잖아. 회장님,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그냥 전업주부고 재벌이의 기생에서 살아온 밑바닥 인간이라고요. 제가 매달 월세 내줘서 그 고급 타워 팰리스에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민주는 필사적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쳐댔다. 자신이 오랫동안 깔보던 하자 있는 아내가 실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는 현실을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온 힘을 다해 거부하고 있었다.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이 흘러내려 그가 얼마나 초조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민준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나는 다시 한번 차갑고 조용한 침묵을 지켰다. 나의 침묵은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무서운 긍정의 신호였을 것이다. 민준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매달리는 듯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빌딩이 이서연 거라니 무슨 농담이지? 당신이 차기 사장의 재벌이라고 했잖아. 이서연 같은 성녀한테서 전 재산 뺏어서
나랑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미주 또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민준의 팔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호화로운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뚜렷하게 어려 있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미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서연, 너 내 돈 훔쳐서 회장님이라도 매수한 거냐? 이 비열한 기생충 같은 년, 절대 용서 안 해. 여전히 나를 모욕하는 민준의 말을 가로막듯 로비 입구에서 또각또각 침착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타난 것은 어제 병실에서 나와 논의를 마친 오랫동안 내 자산 관리를 맡아온 전담 고문 변호사였다. 그는 두꺼운 가죽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민준 일행의 눈앞에 차갑게 내밀었다. 박민준 씨, 더 이상 제 의뢰인이신 이서연 대표님을 근거 없는 말로 모욕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서연 대표님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당신들이 살던 타워 팰리스의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모두 이서연 대표님께서 결혼 전 상속받으신 개인 자산, 즉 특유재산으로 현금 일시불 구매하신 것입니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와 눈앞에 제시된 공적인 서류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고 개걸스럽게 글자를 쫓았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진실을 본 순간 그는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말을 잃고 완전히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3월의 찬바람보다 더욱 냉혹한 목소리가 그들에게 쏟아졌다. 박민준 씨. 당신이 매달 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월세도,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명품 정장도, 미주 씨와 매일 밤 고급 호텔에서 마시고 놀았던 그 돈도 전부 내가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 개인 계좌에서 몰래 공동 계좌로 채워 넣었던 돈이에요. 당신 자신의 진짜 월급으로는 내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걸요. 나의 냉철한 선고에 민주는 넋이 나간 듯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럼 내 신용카드가 안 됐던 건? 네, 물론 저예요. 제 계좌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전부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러니 당신 카드는 이제 그냥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된 거죠. 당신이 가진 현금이라곤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일 텐데 패밀리카를 현금으로 팍 산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시부모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자, 잠깐만. 그럼 우리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3억 원이나 되는 빚을 갚아준 것도, 매달 시골 통장으로 300만 원씩 보내준 것도 우리 잘난 아들 민준이가 아니라 너였다는 말이냐. 핏발선 눈으로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향해 나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당신들이 하자 있는 며느리, 기생충, 불량품이라고 실컷 욕하던 바로 이 제가 당신들 목숨줄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들 입으로 저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잖아요. 송금은 영원히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들이닥칠 사채업자들의 빚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잘난 아드님께서 전부 갚아주시겠죠. 시부모는 절망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덜덜 떨며 주저앉고 말았다. 빚쟁이에게 쫓겨 파산과 야반도주가 확정된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후회와 공포만이 새겨져 있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민준 씨, 당신이 엘리트고 재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런 빚더미에 앉은 거지였다니 아무 가치도 없잖아. 미주가 광란한 듯 민준의 멱살을 잡고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산적인 계획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재벌 남편을 낚아챈 줄 알았는데 손에 넣은 것은 그저 무능하고 자존심만 센 무일푼의 남자였다. 미주야, 진정해. 나도 몰랐어. 이 여자가 날 계속 속이고 있었던 거라고. 난 잘못 없어. 추하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헐뜯는 세 사람. 주위의 직원들은 그 가소로운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지옥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다. 내가 준비한 가장 큰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변호사와 조용히 눈을 맞추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단단히 밀봉된 갈색 봉투를 꺼냈다. 최미주 씨. 당신이 박민준 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불효우라는 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당신도 박민준 씨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얼음 같은 말에 광분하여 민준을 때리던 미주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내가 변호사를 통해 내민 그 봉투 속 내용물이야말로 이 사악한 여자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민준을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변호사가 손에 든 갈색 봉투. 그 불길한 존재감에 널찍한 오피스 빌딩 로비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민준의 멱살을 잡고 내 재벌 남편 내놔 라며 히스테릭하게 울부짖던 미주의 움직임이 마치 차가운 얼음덩이를 맞은 것처럼 딱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셔 두꺼운 화장 아래의 피부가 흑빛으로 변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미주 씨, 당신이 박민준 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불효우라는 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당신도 박민준 씨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얼음 같은 말이 3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날카롭게 꿰뚫었다. 미주는 크게 뒷걸음질 치며 격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둘러댔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나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귀여운 아들까지 낳아줬다고. 이서연 너 같은 성년은 절대로 못해줄 그런 위대한 일을 해줬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직도 그런 저열한 말을 할 여유가 있다는 사실에 나는 진심으로 기가 막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싸늘한 시선을 옆에 변호사에게 보냈다. 나의 무언의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린 변호사는 갈색 봉투를 천천히 개봉하여 안에서 몇 장의 공식 검사 결과서를 꺼냈다. 최미주 씨, 당신이 박민준 씨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니는 그 한 살배기 아들, 어제 저희 조사기관을 통해 비밀리에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이전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제출했던 데이터와 아이가 떨어뜨린 머리카락 등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DNA 검사, 그 날카로운 단어가 나오자 민주는 움찔 몸을 떨었고 미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숨을 멈췄다. 멀찍이 지켜보던 수십 명의 직원들도 연이어 밝혀지는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와 박민준 씨 사이에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즉, 박민준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자 확률 0%, 완벽한 타인의 아이입니다. 변호사의 냉정하고 잔혹한 선고가 정적에 휩싸인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눈을 극한까지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미주와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번갈아 쳐다봤다. 야, 미주, 거짓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는 너와 나의 진실한 사랑의 결실이고 내 우수한 피를 이은 소중한 후계자잖아. 내가 매달 이 녀석 분유값이랑 양육비, 그리고 내 용돈으로 줬던 그 막대한 돈은 대체 뭐였던 거야? 대답해, 최미주. 민준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더는 도망칠 길이 없다고 판단한 미주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녀는 안고 있던 아기를 소파에 거칠게 내려놓더니 민준을 향해 경멸하듯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사랑의 결실? 우수한 피? 진짜 웃기고 있네. 너처럼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아무 볼품없는 평사원 애를 내가 낳을 것 같아? 이 아이는 말이야, 내가 다니던 호스트바 넘버원 오빠랑 나 사이에 생긴 소중한 아이라고. 근데 그 자식이 돈 없다고 나버리고 도망갔거든. 그래서 마침 나한테 홀딱 빠져서 돈 잘 쓰는 너를 속여서 편한 물주로 삼았던 것뿐이야. 미주의 입에서 터져나온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잔혹한 진실에 민주는 무릎부터 무너져 내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애초에 네가 잘난 척하면서 재벌 2세라고 자랑하니까 믿고 붙었던 건데 알고 보니 전부 이서연 돈으로 허세나 부리던 그냥 가난하고 비참한 허풍쟁이였잖아. 그런 가치 없는 남자한테 내가 진심으로 반할 것 같았어? 착각도 유분수지. 그리고 너, 그 잘난 척하는 태도 예전부터 진짜 역겨웠어. 내 인생 물어내, 이 무능력한 놈아. 미주의 가차없는 모욕의 말들이 민준의 허술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자신이 아내를 깔보고 내연녀와 그 아이를 자랑거리로 삼아 살아온 줄 알았는데 실은 내연녀에게조차 밑바닥 인간으로 취급당하며 생판 모르는 남의 아이 양육비를 내 돈으로 오랫동안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토록 가소롭고 가련한 비극이 또 있을까? 나는 줄곧 이 여자한테 속아서 남의 새끼한테 돈을 퍼붓고 있었던 건가? 민주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 뒤에서는 시부모가 절망감에 눈을 희번덕거리며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그들 또한 믿었던 아들이 완전한 무일푼이었고
귀여운 손주라 생각했던 아기가 생판남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정신이 무너져버린 듯했다. 나는 그 끔찍한 지옥도를 그저 조용히 일절 감정을 섞지 않고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15년간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그들의 평온한 삶은 그들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붕괴했다. 주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민준을 향한 실소와 자업자득이라는 경멸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퍼부었던 수많은 모욕, 그리고 나의 소중한 부모님 요소를 더럽히려 했던 죄는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으니까. 강 회장님. 긴 침묵을 깨고 내가 꼿꼿한 목소리로 옆에 선 회장을 부르자 회장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어떤 명령이든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민준과 미주의 얼굴이 공포로 격렬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다음에 내릴 결정이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 전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마침내 이해한 것이다.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사실을 던져줄 때가 왔다. 강 회장님, 저자에 대한 처분을 예정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3월 초에 쌀쌀한 공기가 감도는 로비에 나의 조용하고 냉혹한 지시가 울려 퍼졌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민준을 향해 전 직원 앞에서 무자비한 최종 선고를 내렸다. 박민준, 너는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회사를 징계 해고한다. 우리 회사의 은인이자 이 빌딩의 진정한 주인이신 이서연 대표님의 자산을 멋대로 자신의 것이라 속여 회사로부터 거액의 부당 대출을 받으려 한 사기, 미수, 그리고 과거 경비 횡령 사실까지 모두 확인되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방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너는 이제 무일푼의 백수가 되는 것을 넘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앞으로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징계 해고, 사기, 경찰. 그 무시무시하고 무거운 단어들의 나열에 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고 입에서는 침을 흘리며 격렬하게 경련하듯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거짓말이죠? 제가 해고해. 전과자라니. 말도 안 돼. 이서연. 야, 이서연. 제발 무슨 말 좀 해봐. 우리 15년이나 같이 산 부부잖아. 내가 잘못했어. 네가 제일 소중해. 저런 하자 있는 여자랑 남의 새끼는 당장 버릴 테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마. 불과 몇 분 전까지 나를 기생충이라며 깔보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남자가 이제는 내 발치에 매달리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왔다. 나는 그 더러운 손을 구두 끝으로 차갑게 쳐내고 일절 감정을 섞지 않고 깊은 침묵을 지켰다. 내가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는 그 냉철한 시선은 그에게 있어 어떤 격렬한 욕설보다도 잔혹한 사형 선고처럼 기능했다. 나의 압도적인 침묵에 질려버린 민주는 히익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쳤다. 그 상상 초월의 추태를 보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미주였다. 그녀는 사기꾼의 전과자가 될 무일푼의 남자에게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민준을 가차없이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웃기지 마. 나까지 범죄자 패거리로 만들 셈이야? 네가 멋대로 재벌 2세라고 거짓말해서 날 속였잖아. 이 무능력한 거지야. 이서연 씨, 전 잘못 없어요. 전부 이 거짓말쟁이 남자가 절 꼬드긴 거라고요. 전 그냥 불쌍한 피해자예요. 애초에 네가 빼입고 다니던 그 정장도 전부 이서연 씨 돈이잖아. 너 자체는 일원의 가치도 없는 그냥 밑바닥 쓰레기면서 처음부터 역겨웠다고. 미주의 너무나도 이기적인 배신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강렬한 모욕의 말. 그것에 촉발되어 민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뚝 하고 끊어졌다. 그는 핏발선 짐승 같은 눈으로 일어나 하이힐을 신고 도망치려는 미주의 목덜미를 맹렬하게 움켜쥐었다. 닥쳐. 이 불효우 같은 년아. 네가 날 유혹해서 남의 새끼를 내 후계자라고 속이고 내 돈을 뜯어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아내도 직장도 돈도 전부 잃었다고. 너 같은 건 여기서 죽여버릴 거야. 놔, 누구, 이 미친 밑바닥 놈 좀 말려줘요. 아름답게 꾸며진 오피스 빌딩 로비 한복판에서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을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잡으며 들개처럼 추악한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거기에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던 시부모까지 반쯤 미쳐서 가세했다. 이 멍청한 놈아, 너 때문에 우리가 사채업자한테 죽게 생겼어. 부모 인생 망쳐놓고 이 불효막심한 놈,
전부 네가 저 요망한 년한테 속아서 서연이를 배신한 탓이잖아. 우리 인생 어떻게 할 거야. 고함과 비명,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쳐진 아기의 울음소리가 대리석 공간에 허망하게 울려 퍼졌다. 수십 명의 직원들은 그 너무나도 가소롭고 끔찍한 지옥도를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구 하나 그들을 말리려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3월 초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들은 지금 서로의 허술한 욕망과 거짓말이 완전히 벗겨져 자신들의 손으로 서로를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내가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자멸의 길을 맹렬한 속도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수라장에 더욱 기름을 부을 의외의 인물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정면에 육중한 자동문이 열리고 화려한 명품 정장을 빼입은 호스트풍의 젊은 남자와 험악한 인상의 남자 몇 명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난투극의 중심에 있는 미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열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있었네. SNS에 재벌 사장이랑 재혼해서 인생 역전했다고 자랑하길래 금방 찾았지. 내 아들 핑계로 꽤 잘나가는 모양인데? 우리 가게 외상값이랑 나한테 빌려간 돈 합쳐서 1억. 네가 돈 많은 남편 잡았다고 해서 기다려줬는데 이제 슬슬 받아야겠지?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미주는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하얘지며 덜덜 떨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놀랍게도 미주가 나에게 자랑했던 아기의 진짜 아버지인 호스트가 미주가 남긴 거액의 빚을 받으러 이 회사까지 쫓아온 것이다. 1억? 미주야, 이게 무슨... 민준이 완전히 이에 불능의 상황에 눈을 희번덕거리고 시부모가 거품을 물고 완전히 기절한 바로 그 직후 더욱 그들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듯 빌딩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급격히 가까워져 왔다. 경광등의 강렬한 붉은 빛이 유리로 된 로비를 격렬하게 비추었고 여러 명의 경찰관이 험악한 표정으로 자동문을 통해 일제히 들이닥쳤다. 그들의 완전한 붕괴는 이제 도망칠 곳 없는 최종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경광등의 강렬한 붉은 빛이 오피스 빌딩의 차가운 유리창을 꿰뚫고 대리석으로 된 널찍한 로비를 불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정문 앞에서 멈추고 여러 명의 경찰관이 험악한 표정으로 자동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그 손에는 차갑게 빛나는 은색 수갑이 들려 있었다. 3월 초에 팽팽한 냉기가 열린 자동문을 통해 가차없이 불어와 대리석 바닥을 기어가듯 차갑게 식혔다. 그 냉기는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내 냉철한 마음 그 자체 같았다. 경찰관들은 망설임 없이 바닥을 기며 호스트와 미주의 수라장을 지켜보던 민준을 둘러쌌다. 강오호 회장으로부터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딱딱한 경찰관의 말에 민준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 미친 듯이 양손을 휘두르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난 함정에 빠진 거야. 저 여자, 최미주라는 저 불효우한테 속았을 뿐이라고. 난 재벌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전부 저 이서연이라는 여자 돈이었어. 난 아무 잘못 없어. 기생충은 나였다고. 놔. 내가 차기 사장인데. 마침내 전 직원 앞에서 스스로 기생충이었음을 인정하며 꼴사납고 추한 변명을 외쳐대는 민준. 한때 나를 향해 뱉었던 수많은 오만한 모욕의 말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그는 그저 가련하고 가소로운 광대일 뿐이었다. 미주 또한 호스트와 그가 데려온 험악한 남자들에게 완전히 퇴로가 막힌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잠깐만, 나 1억 같은 거 못 내. 그래, 박민준. 네가 나 대신 내. 날 속여서 내 인생 망친 위자료로 네가 이 빚을 갚는 게 당연하잖아. 이 쓸모없는 밑바닥 놈아. 웃기지 마. 네가 나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호스트바 다녔잖아. 내 인생 물어내 이 요망한 사기꾼아.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까지도 서로에게 저열한 말로 헐뜯으며 추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두 사람. 나는 그 끔찍한 지옥도를 그저 조용히 일절 감정을 섞지 않고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민준 일행이 필사적으로 추한 다툼을 벌이는 동안 나는 그저 침묵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다. 그 심해처럼 차가운 침묵은 그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뱉어낸 수많은 폭언을 그들 자신의 심장에 그대로 되돌려 꽂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다. 그러자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던 민준이 핏발선 눈으로 나를 향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부짖었다. 이서연, 제발. 회장님한테 고소 취하해달라고 말 좀 해줘. 우리 15년이나 같이 산 부부잖아. 이혼 서류는 아직 안 냈지? 난 아직 네 남편이라고. 네, 막대한 재산 절반은 내 것이 될 권리가 있어.
그 돈으로 내 죄를 덮어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최고의 아내야. 재산 절반. 최고의 아내. 상황이 불리해지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그 저급함에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멸과 연민을 담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박민준 씨,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일 정도로 머리가 나쁘고 가련한 사람이군요. 나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로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당신, 병실에서 나한테 억지로 이혼 서류 쓰게 한 다음에 신나서 바로 구청으로 달려가 제출했잖아요. 접수 완료 통지서는 이미 제게 도착했어요. 우린 이제 완벽한 남남이라고요. 그리고 제 재산은 전부 결혼 전에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서 당신에게 분할될 권리는 1원 한 푼도 존재하지 않아요. 민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준비한 가장 큰 절망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조용히 다가와 마지막 한 장이 될 두꺼운 서류를 민준의 눈앞에 펼쳤다. 박민준 씨,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5년 전 당신 부모님께서 지셨던 3억 원의 빚, 이서연 대표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는 대표님의 부동산 회사에서 사채업자로부터 그 채권을 사들인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기절 직전이던 시부모가 다시 움찔 몸을 경련했다. 5년 전 당신 부모님이 3억 빚을 졌을 때 그때 내가 생활비 공동 계좌 개설 같은 적당한 핑계를 대고 당신에게 서류 몇 장의 서명 날인을 시켰었죠. 당신은 내가 내민 서류 내용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저 허세를 부리며 거만하게 도장을 찍었고요. 그중 한 장이 우리 회사가 사들인 당신 부모님 빚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계약서였어요.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일절 자비 없이 최종 선고를 내렸다. 당신 부모님의 빚 3억 원, 그리고 나에 대한 불륜 위자료 1억 원, 합계 4억 원, 연대보증인인 당신에게 오늘부로 일시상환을 청구합니다. 일주일 내로 갚지 못하면 당신 부모님의 시골집과 땅은 전부 경매에 넘어갈 것이고 당신 자신도 파산조차 허락되지 않는 지옥 같은 빚 독촉을 평생 받게 될 거예요. 4억 원의 빚, 횡령과 사기로 인한 경찰 체포, 그리고 믿었던 내연녀의 배신과 거액의 빚더미 발각. 모든 것을 이해한 민주는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뻐끔뻐끔 금붕어처럼 입을 벌리다 눈을 희번덕거리며 거품을 물고 완전히 쓰러졌다. 미주 또한 호스트에게 머리채를 거칠게 잡힌 채 1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밤의 세계 밑바닥으로 팔려갈 것이라는 공포에 미친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시부모는 3억 원의 빚이 자신들의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15년간 나의 친절함 위에서 안주하며 나를 하자 있는 며느리라고 깔보던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끔찍한 형태로 완전히 청산되려 하고 있었다. 경찰관에게 양팔이 붙들려 경찰차로 꼴사납게 끌려가는 민준. 나는 그 가소로운 뒷모습을 그저 조용히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복수 시나리오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었다. 그들이 진짜 지옥의 밑바닥에서 보게 될 마지막 절망의 풍경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에필로그, 몰락한 자들의 끝,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시작.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도시의 소음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3월에 쌀쌀했던 바람은 어느덧 사라지고 거리에는 색색의 꽃이 만발하는 생명력 넘치는 여름의 초입이 찾아와 있었다. 나의 뇌종양 수술 흉터는 명의의 손길 덕분에 놀랍도록 깨끗하게 아물었다. 후유증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 안에서부터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 내가 소유한 고층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차시프로 우려낸 홍차와 유명 파티시에가 만든 계절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내가 15년간 그 어리석은 남자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희생했던 본래의 내 삶이었다. 한편 나를 배신하고 모욕하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전 남편 민준. 그는 회사 자금 횡령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차갑고 축축한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규칙적이지만 혹독한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가 한때 자랑스럽게 입던 명품 정장은 값싼 회색 수인복으로 바뀌었고 잘 관리되던 머리는 짧게 깎였다. 교도소의 식사는 그가 한때 맛없는 병원 밥이라며 비웃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고
한 숟갈마다 그가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고 했다. 고문 변호사로부터 온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는 감옥에서 매일 벽을 향해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다고 한다. 서연아, 잘못했다. 제발 여기서 꺼내줘. 내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사줘.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그런 추한 말을 반복하는 그를 교도관들은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다. 게다가 그에게는 우리 회사가 사들인 시댁의 빚과 나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 4억 원이라는 거대한 채무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출소하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 지옥과 전과자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뿐이다. 그리고 친구였던 미주. 그녀의 말로 또한 너무나 비참했다. 호스트에게 진 1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에서 쫓겨나 지방의 쇠락한 유흥가로 팔려갔다. 짙은 화장으로 가렸던 젊음과 미모는 연일 계속되는 혹독한 노동과 절망 속에서 순식간에 시들었고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한다.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는 모두 호스트에게 빼앗겼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고 허름한 원룸과 평생 씻을 수 없는 절망뿐이었다. 그 아기는 호스트가 친자임을 인정했지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결국 보육시설에 맡겨졌다고 들었다. 미주는 자신이 나를 비웃기 위해 이용했던 바로 그 아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당한 것이다. 가장 비참한 것은 민준의 부모님이었다. 내 변호사가 가차없이 부동산 압류를 집행하여 그들은 대대로 살던 시골집과 땅을 모두 잃었다. 현재는 도시 한 구석, 외풍이 심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늙은 몸에 채찍질하며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하자 있는 며느리 불량품이라며 나를 헐뜯던 시어머니는 이제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기며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신세가 되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우수한 아들이 실은 남의 돈으로 허세를 부리던 범죄자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가루가 되도록 짓밟았다. 그들이 밤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떠올리는 것은 한때 내가 매달 보내주었던 300만 원이라는 이제는 꿈만 같은 거액의 추억뿐이라고 한다. 나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들이 지금 어떤 지옥을 맛보고 있든 내 마음은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15년간 그들을 위해 충분할 만큼 헌신하고 인내했다. 그 자비심을 그들 스스로가 탐욕과 오만으로 짓밟은 것이다. 그때 내 스마트폰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강 회장으로부터였다. 이서연 대표님, 말씀하신 오피스 빌딩 대규모 리뉴얼 계획 아주 멋진 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대표님의 지원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기세입니다. 이번 주말 축하를 겸해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작게 미소 지으며 긍정의 답장을 보냈다. 내 주위에는 이제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얻는 진정한 행복. 그것을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마침내 손에 넣은 것이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그 오피스 빌딩 옥상에 우리 회사의 로고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한때 민준을 위해 숨겨두었던 힘은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5월의 상쾌한 공기를 온몸으로 들이마셨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다. 내 앞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빛나고 풍요로운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 봄의 부드러운 햇살이 절 경내에 조용히 쏟아지고 있었다. 3월의 끝자락 벚꽃 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올라 부드러운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뇌종양이라는 큰 시련을 이겨내고 15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나는 오늘 돌아가신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저를 찾았다. 선양에 불을 붙이자 하얀 연기가 곧게 푸른 하늘로 피어올랐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왔어요. 저 서연이에요.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두 분께서 소중히 지켜주시고 제게 남겨주신 이 이름과 자부심을 부당하게 더럽히던 자들은 이제 제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모님의 영혼에 전하듯 속삭였다. 그때 뒤에서 오스치는 소리와 함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보살, 잘 오셨소. 몸은 이제 괜찮으신게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셨던 주지 스님이었다. 스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 잠드신 곳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허허, 다행이지.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게야. 실은 말이지, 그 양반들 경찰에 끌려가기 직전에 정말로 이 젊은 앞까지 왔었소.
문을 두드리며 자기가 서연보살 가족이니 들여보내라고 어찌나 행패를 부리던지. 쯧쯧,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남의 선의를 짓밟고 악행을 쌓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자멸하는 법이요. 서연보살은 이제 그들의 일은 터럭만큼도 생각할 필요가 없소. 이제부터는 보살 자신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저 경내의 벚꽃처럼 당당하게 피워내시게. 스님의 따뜻한 말씀이 꽁꽁 얼어있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봄의 눈 녹은 물처럼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절을 나서려는데 문 옆에 심어진 한 그루의 이른 벚나무가 몇 송이 꽃을 피운 것이 눈에 들어왔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제 힘으로 빛을 향해 피어난 생명의 빛이었다. 앞으로의 인생, 나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다. 내 자산으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도시의 풍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 박민준이라는 남자를 잃음으로써 나는 자유라는 이름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날개를 얻은 것이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파랗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뺨을 스치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거기에는 확실한 봄의 온기와 새로운 계절의 숨결이 가득했다. 15년 전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나의 인생은 한 점의 흐림도 없는 나 자신을 위한 진실된 이야기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절의 긴 돌계단을 내려갔다. 그 아래에는 나를 기다리는 검은색 세단과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안녕, 나의 과거. 그리고 안녕, 나의 새로운 인생.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빛나는 도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등에는 이제 망설임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얹혀있지 않았다. 만개할 벚꽃길을 지나갈 나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그리고 끝없이 자유롭게 봄하늘로 이어지고 있었다.